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가장 착한 사람이 가장 많이 치입니다. 가장 배려 깊은 사람이 가장 먼저 잊힙니다. 가장 희생하는 사람이 가장 당연하게 취급받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임에서 항상 자리 양보하고 귀찮은 일 도맡아하고 누구 하나 불편하지 않게 신경 쓰는데 정작 당신의 생일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은 것. 오늘 저는 그 잔인한 이유를 심리학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리 경고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착한 사람으로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주변에 꼭 한 명씩 있습니다. 천사 같은 사람. 부탁하면 절대 거절하지 않고 누가 힘들어하면 자기 일처럼 나서고 분위기 안 좋으면 혼자서 띄우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의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섬뜩한 패턴이 보입니다. 회식 자리 예약은 항상 그 사람 몫입니다. 야근 대타도 그 사람입니다. 팀에서 누가 욕먹을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이 방패막이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승진은 늘 비껴갑니다. 왜일까요? 걔는 원래 그런 애니까. 이 한 문장에 모든 비극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헌신이 성격으로 치환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고마워해야 할 행동이 아니라 단연히 기대해도 되는 속성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친절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친절할수록 그 친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희소성의 법칙이 인간관계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어지는 것에 인간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동기에 매일 감사하는 사람이 없듯이요. 여기서 핵심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세상은 당신의 선의를 권리로 보답할까요? 그 답은 당신의 뇌, 아니 정확히는 상대방의 뇌에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이 밝혀낸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타인을 만날 때 무의식적으로 한 가지를 개선합니다. 바로 갈등 비용입니다. 이 사람과 충돌하면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올까? 상사에게 함부로 못하는 이유는 권력 때문입니다. 덩치 큰 사람에게 시비 안 거는 이유는 물리적 위협 때문입니다. 인맥 넓은 사람 험담 안 하는 이유는 사회적 비용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뇌의 갈등 비용 계산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착한 사람의 갈등 비용은 얼마일까요?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화내지 않으니까요. 복수하지 않으니까요. 관계를 끊지 않으니까요. 왜는 이 사람을 막대해도 안전한 사람 카테고리에 자동 분류합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원시시대부터 인간은 한정된 에너지로 최대의 이익을 얻어야 했습니다. 갈등은 에너지 소모입니다. 뇌는 본능적으로 갈등 비용이 낮은 대상에게 에너지를 덜 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완인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당신이 착해서 무시당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착함이 상대방 뇌에 무시해도 괜찮다 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과도한 친절이 상대방에게 오히려 불편함을 주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심리학에는 상호성 규범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주면 상대도 주고 상대가 주면 나도 준다.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한쪽이 너무 많이 줄 때입니다. 당신이 동료에게 커피를 사줬습니다. 동료는 고맙다고 합니다. 다음날 또 사줬습니다. 동료는 조금 부담스러워합니다. 일주일 내내 사줬습니다. 동료는 이제 당신을 피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당신의 친절이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채를 쌓은 겁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은 부담이 됩니다. 부담은 불편함이 됩니다. 불편함은 회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회피가 반복되면 뇌는 합리화를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좀 이상해서 그래.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과도한 선의가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갚지 못하는 부채감에 시달리다 결국 채권자를 미워하게 되는 심리. 이것이 상호성이 깨진 관계의 비극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에게 고마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인지부조화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친절을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원래 저런 사람이야.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그러겠지. 이쯤 되면 궁금해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적절한 친절인 걸까요? 그 경계선을 긋지 못하면 당신은 다음 장에서 설명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영어에 doormat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현관 앞 발 닦는 매트,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존재. 심리학에서는 경계선 없이 친절한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도어매트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에는 레이더처럼 민감하면서 자신의 욕구는 철저히 억누릅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할까봐 자기 의견을 삼킵니다. 거절했다가 미움받을까봐 싫어도 네 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태도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읽히느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타인이 소중히 여길 이유가 있을까요?
경계선이 없는 친절은 배려가 아닙니다. 자기 포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포기한 사람에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존중을 거둡니다. 왜냐하면 존중은 가치 있는 것에 주어지는 것이고 스스로를 가치 없게 취급하는 사람은 가치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프레임이 고착화된다는 겁니다. 한번 만만한 사람으로 찍히면 그 이미지를 바꾸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당신이 갑자기 거절하면 사람들은 왜 갑자기 저래? 라고 반응합니다. 당신의 경계 설정이 아니라 당신의 변심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도어 매트 효과보다 더 소름 끼치는 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착함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다음 장에서 그들의 사냥 방식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가스라이팅에 명한 사람, 착취에 명한 사람, 관계에서 늘 갑 노릇을 하는 사람. 이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어떤 신호를 포착할까요? 부탁할 때 눈을 피하는 사람, 아 괜찮아를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 불합리한 요구에도 웃으며 넘어가는 사람, 자기 공로를 축소하고 남의 공을 부풀리는 사람. 포식자들은 이런 신호를 테스트합니다. 작은 부탁부터 시작합니다. 거절하지 않으면 강도를 높입니다. 조금씩 경계를 침범합니다. 당신이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동의로 해석됩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당신의 착함을 칭찬합니다. 너처럼 좋은 사람은 처음이야. 그 다음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야. 거절하면 죄책감을 유발합니다. 네가 이럴 줄은 몰랐어. 당신의 착함이 그들에게는 조종 가능성으로 읽힙니다. 당신의 배려가 그들에게는 이용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착취합니다. 지금까지 왜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지 분석했습니다.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착함을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버려야 할 것은 착함이 아닙니다. 바꿔야 할 것은 착함의 방식입니다. 고양이를 떠올려 보세요. 평소에는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위협을 느끼면 발톱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양이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발톱이 있다는 걸 아니까요. 당신의 친절에는 발톱이 있습니까? 무조건적인 예스맨의 친절에는 발톱이 없습니다. 그래서 밟힙니다. 진짜 존중받는 사람들의 친절은 다릅니다. 그들은 베풀지만 필요할 때 거절합니다. 배려하지만 선을 넘으면 확실히 선 긋습니다. 친절하지만 그 친절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것을 선택적 친절이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친절한 사람이지만 내 친절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당신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가지 역설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중은 친절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안호함에서 옵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존중하는 이유는 당신이 얼마나 베풀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입니다. 저 사람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는 인식. 이것이 존중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인식은 당신이 한 번이라도 확실하게 경계를 세웠을 때 생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 인간관계를 재설계하는 실전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인간관계도 훈련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따라 그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결정됩니다. 행동심리학의 기본 원리는 단순합니다. 보상받은 행동은 반복되고 처벌받은 행동은 감소합니다. 이 원리를 인간관계에 적용해 봅시다. 누군가 당신의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때 당신도 따뜻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보상입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도 감사를 표현할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 당신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당신은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이것이 처벌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당한 요청에는 생각해볼게 라고 말하세요. 즉각적인 수락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프레임이 바뀝니다. 둘째, 무례한 말에는 침묵하세요. 웃어 넘기지 마세요. 불편한 침묵이 메시지입니다. 셋째,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베풀을 줄이세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떠나지 않을까 두려우신가요? 떠나는 사람은 애초에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기능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남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당신은 지금 사람들에게 자신을 대하는 매뉴얼을 새로 배포하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할 겁니다. 하지만 일관되게 유지하면 새로운 매뉴얼이 정착됩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본질적인 깨달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왜 착하게 살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야 사랑받으니까, 미움받기 싫어서,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이 대답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타인의 시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습니다. 생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생일에 파티를 열고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아야 행복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혼자 조용히 보내거나 소수의 사람과 보내도 충분합니다. 후자가 정서적으로 더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타인의 인정 없이도 자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숙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것, 누군가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갖는 것, 자신의 욕구를 타인의 기대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사람만이 타인도 진정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바닥난 컵으로는 아무것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착함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착함의 주인이 되라는 겁니다. 당신의 친절은 상대방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차이가 존중과 착취를 가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 두 정체성은 다릅니다. 착한 사람은 역할입니다.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은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친절에 발톱을 달아주세요. 당신의 배려에 경계선을 그어주세요. 당신의 선의에 가격표를 붙여주세요. 공짜는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의 친절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경계를 세웠을 때 떠나는 사람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걸러지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상대방이 당신을 함부로 대할 때 한마디로 프레임을 뒤집는 심리 기술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